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생이 참 쓰디쓴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최근 1년 동안은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여기 사연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용기도 많이 얻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에게 그런 용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홀로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태어남과 동시에 돌아가셔서 엄마 얼굴은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게 저의 불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신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의 노력 덕택에 엄마가 없어도 저는 남부럽지 않게 자랄 수 있었네요. 아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참관 수업 같은 걸 할 때면 저희 아빠는 어떻게든 오시고는 우리 딸 잘한다. 누구 딸인데 저렇게 발표를 잘해? 라고 손뼉을 치면서 호들갑을 떠시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긴 했지만 미소가 절로 지어졌네요. 다른 친구들도 저런 아빠를 둬서 부럽다고 말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좋은 점은 그것 외에 또 있었어요. 제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것 외에도 오로지 엄마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제겐 멋있어 보였죠. 제 앞에서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건 기본이었고 매일 자기 전 혼자 아빠 방에서 엄마 사진을 보며 잠드는 모습은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는 잘 보냈어? 나는 우리 딸이랑 저녁에 치킨 먹었는데 참 좋았어. 우리 딸이 당신 닮아서인지 말도 없이 치킨을 막 흡입하는데 잘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 요즘엔 치킨도 참 여러 종류로 많이 나와. 우리 옛날에 치킨 먹을 땐 그런 거 없었잖아. 당신도 요즘 나오는 치킨 먹어보면 엄청 좋아할 텐데. 하늘에서도 치킨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당신은 엄청 먹은 다음에 배불러서 지금쯤 자고 있겠지? 그럼 오늘 밤 꿈에서도 또 봐. 잘 자. 그래서였을까요? 전 언제나 저의 이상형을 저희 아빠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빠에게는 그렇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난 아빠랑 다른 사람 만날 거지로 라며 놀렸지만 친구들에겐 언제나 난 아빠 닮은 사람 만날 거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란 쉽지 않더군요. 뭐랄까, 활발한데 다정하고 시끄러운데 차분한 그런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시려나요? 그러다 보니 눈에 차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남자 한 번 못 만나본 모태솔로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뭐 그래도 상관없긴 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 어차피 내 옆엔 아빠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생각지도 못한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27살, 직장을 다닌 지 2년차 초보 운전 1년차였는데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나면서였죠. 제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살짝 박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제 실수로 난 사고였음에도 상대방은 제게 정말 친절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파느라. 보험을 불러야 하나요? 아, 사고가 처음 나신 건가요? 초보 운전이신가 봐요. 네, 죄송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운전 잘 안 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비가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괜찮아요. 초보 운전이신데 그러실 수도 있죠. 저도 초보 때 엄청 긴장하고 다니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러면서 느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사고 처리는 근데 어떡해. 에이, 뭐 그냥 살짝 부딪힌 정도인데요, 뭐.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네? 아니, 그래도 저기 좀 기스나고 살짝 찌그러졌는데.
저런 것도 멋이죠. 괜찮아요. 어차피 제 차는 똥차라서 저런 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뭐, 나중에 보기 흉해지면 제가 알아서 수리할게요. 대신 나중에 초보 운전자랑 사고 나면 꼭 저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팍팍해서 사람 봐줄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 물론 오늘처럼 그냥 살짝 닿는 정도로 나는 사고일 때 말이에요. 아,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럼 수리비라도 제가 좀 드리는 게. 에이, 괜찮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론 빗길에서 조금 더 안전운전하세요. 비 올 때는 평소보다 더 안전거리를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뒤에서 좀 빵빵거릴 수는 있겠지만 사고 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 제가 벌써 선생님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닌데? 이건 좀 서운한데? 아, 농담이고요.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이런 걸 넉살이 좋다고 하나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서슴없이 장난스러운 농담도 치고 그러면서도 친절하고 생각도 바른 것 같고 엄청 좋은 사람 같았어요. 아빠 이외에 저런 남자는 처음 본 느낌이라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사실 그때 번호라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남자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 수기가 없어서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뒤쯤 이제 나이도 찼는데 남자 좀 만나보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는 친구의 등살에 소개팅을 나가게 됐을 때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소개팅을 하기로 한 카페의 옆자리에서 말이에요. 저기요. 죄송한데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뭔가 낯이 익은데? 아닌가. 아하하하. 어? 어? 아니, 그때 그 사고 2달 전이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저번에 제가 뒤에서 박았었는데. 아, 기억난다. 아, 그러네요. 그때 그 초보 운전자시구나. 전 어릴 적 친구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했네요. 뭔가 굉장히 낯이 익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저 소개팅 하기로 했는데 상대분이 좀 늦으시나 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소개팅이라.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요, 화이팅. 사실 이때 소개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소개팅보다는 제 눈앞의 사람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개팅 나온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없고 마음만 답답할 뿐이었네요.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네? 아, 오늘 못 나오실 것 같다고요? 아하,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행복한 사랑하세요. 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 온 거 소개팅하기로 한 상대방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뭐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 왔다고. 네? 아니, 소개팅하기로 해놓고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약속된 건 지키러 와야지. 그 사람 못됐네요. 네, 뭐 괜찮아요. 그냥 저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래도 소개팅 하시려고 이렇게 꾸미고 나오셨는데 아깝겠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이라도 소개팅 하실래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신지. 그냥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차 한 잔 같이 하고 그럼 좋잖아요. 사실 그냥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하시는 상대분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대시해야지. 그쵸?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고 그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사람이 참 좋다고 느껴지더군요.
마치 저희 아빠와 얘기를 나누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고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만남을 시작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힘든 축에 속했죠. 수익도 잘 나지 않고 돈만 계속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자체도 돈이 많은 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있던 돈마저 사업하는 데 다 써서 없어진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전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돈이야 제가 벌면 되니까 사람만 좋으면 됐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케어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결혼을 하게 될 때에도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더군요. 지금 우리 아들이 경제적으로 못났는데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아가씨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둘이 사랑한다는 건 알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실 정도로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사실 시댁이라는 존재가 며느리에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머님이라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 문제로 골치 아플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아빠는 팔물출 아빠다 보니 결혼을 반대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군요. 평생 남자 한 번 안 만나길래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빠르게 결혼시킬 수 있어서 안심이라고요. 이야, 우리 딸이 드디어 결혼을 하네. 이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나중에 하늘 가면 딸 결혼도 못 시키고 왔냐고 엄마한테 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했다니까. 아이고, 내 결혼이 무슨 아빠 탓인가? 뭘 그런 걸로 걱정하고 그래. 그이가 돈이 없어서 아빠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아이고, 돈이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뭐.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사위 사람은 좋아 보이더만. 아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우리 사위야? 어차피 곧 결혼할 건데 사위라고 하면 좀 어때? 그래도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은 있어. 사람이 참 선하고 좋아 보이더라. 싹싹하고. 사실 이건 사위가 말하지 말랬는데 사위가 나 몰래 찾아와서 둘이 술 한잔도 했었다. 뭐, 아니 언제? 나한텐 그런 소리 안 했었는데? 아니, 대놓고 나한테 점수 좀 따려고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밉게 보이지가 않게 말하니까 한잔하고 왔지. 그놈이 내가 너무 존경스럽대. 자기도 그렇게 한 여자만 보는 남편이 되고 싶다. 자식한테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쑥스러워서 혼났네 이거. 아, 그러셨어요? 그런 칭찬 좀 들었다고 어깨가 아주 으쓱하시네. 그럼 그거 가지고 사람 좋다고 하는 거야? 하이, 그것뿐이겠어? 어른 앞에서 술 취하지 않게 적당히 조절할 줄 아는 것도 그렇고 그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예의 바른 것도 그렇고 요즘 애들 같지가 않더라고. 그러면서도 주눅 들어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자기 사업계획 자료를 다 뽑아와서는 이렇게 해서 아버님 걱정하시지 않게 정말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샤, 우리 딸 남자 잘 골랐네 싶더라고. 그치? 뭐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좀 있어. 결혼 생활은 행복한 신혼 라이프답게 좋았어요. 저희는 모든 것이 잘 맞았고 싸운 적도 한 번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아마 3년 차까지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란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건가 봐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 저희에게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사업 문제였죠.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사업 계획도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운도 많이 따라야 한다는 점.
물론 남편의 능력 자체가 부족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 그게 문제였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부도 위기에 집도 날아갈 판이었으니 제대로 정신을 잡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매일 술을 마시고 저를 부여잡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못나서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있어. 살아서 뭐하나 이런 놈. 이런 멍청한 놈. 이런 피려먹을 놈. 왜 그래 여보. 그러지 마. 난 괜찮아. 어떻게 되든 우리 둘만 함께하면 되는 거야. 빚이 많이 생기더라도 다시 힘내서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지. 단칸방에서 살면 어때? 그런 것도 다 힘든 시절 낭만일 수 있지.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남편이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 저도 말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사실보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지켜보는 게 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딸, 요즘 사위는 어때?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지 뭐. 진짜 돈이라는 게 뭔지.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아이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사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아는데 참 안타깝네.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돈을 좀 주려고 해.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니, 무슨 아빠가 돈을 줘. 아빠도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우리 결혼할 때도 꾸역꾸역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준 거잖아. 허이고, 이 아빠가 그렇다고 돈이 없을까 봐? 딸 결혼하고 나서 아빠 더 열심히 일했잖아.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좀 돼.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지금 당장 위기 벗어나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해. 이번엔 운이 없었을 뿐이지 사위처럼 노력하면 분명 잘 될 거야. 아니 그래도 그 돈을 어떻게 받아? 아빠가 돼서 딸이 힘든데 도움을 못 주는 게 말이 돼? 나는 우리 딸이나 사위가 힘들어하는 게 더 싫어.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뭐해? 어차피 아빠는 혼자 살고 있어서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알았지? 아빠는 그 뒤 저희 남편한테 2억에 가까운 돈을 줬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안 받겠다고 했었는데 아빠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셨나 봐요. 결국 저희 아빠한테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그 돈으로 회사의 위기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네요. 다만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아빠가 준 돈은 단순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돈이 아니었단 점이었죠. 그 돈은 아빠가 집을 다 처분하고 월세 단칸방으로 옮긴 데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주신 돈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저희는 펄쩍 뛰었지만 아빠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괜찮다니까. 오히려 전 집에서 살 때는 집이 크니까 외롭기만 했어. 너희는 혼자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다. 혼자 살면 그냥 단칸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좋아. 청소도 대충 쓱싹 하면 금방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편한데? 이야,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하하.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마. 앞으로 너희만 잘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남편은 아빠의 그 말에 울면서 몇 번이고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성공해서 아빠를 모셔와서 같이 살고 정말 잘해드리자고 했네요. 그런 다짐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남편은 그렇게 한번 큰 위기를 겪고 나자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몰볼 안 가리고 다 시도했어요. 전에도 물론 열심히 일했던 건 맞지만 이번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사업이 차츰차츰 도와지더군요. 거기다 운이 따르는 부분도 생기면서 저희는 돈이 점차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돈이 돈을 부른다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 더 커지더라고요. 약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지역 신문지인가 어딘가에 건실한 강소기업으로 기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남편의 성공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이제서야 빛을 보는구나.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매일 남편과 축배를 들었죠. 그런데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남편은 성공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잠은 부부가 함께 자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외박만큼은 하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샌가부터는 외박도 슬금슬금 하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외박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어요. 거기다 사람이 좀 거만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저를 대하는 기본적인 말투에도 명령조나 짜증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오늘도 외박이라고? 당신 요즘 너무 외박이 잦은 거 아니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져. 왜? 내가 잘 나가니까 불안해지기라도 했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예전엔 그러지 않았으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요즘 지방에 있는 거리초들 만나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서운해서 그래. 뭐 서운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이런 것도 이해 못해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이 내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사장들 말 들어보면 와이프들 장난 아니야. 매일 정성스러운 도시락은 물론이고 술자리 끝나면 굴소리 없이 데리러 오고 그런다고. 알아? 내가 그렇게 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속으론 엄청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밥 차려주고 집안일 다 하고 있는데 저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말했으니까요. 거기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저를 까내리기까지.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건 어느 누구라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을 위기에서 꺼내준 건 오롯이 저희 아빠 덕분이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긴 싫었어요. 힘들었던 시절이 길었던 만큼 지금은 그걸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와이프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오히려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내가 일을 하지 말고 내조를 더 제대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더군요. 저에 대한 태도도 태도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아빠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아빠 생신인데 어떡할 거야? 뭐? 이번 주가 장인어른 생신이야? 나 바쁜데. 아니, 그래도 아빠 생일은 챙겨야지. 요즘 우리 아빠 만나는 날도 많지 않잖아. 사람이 바쁘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매년 있는 생일이잖아. 그냥 대충 돈 좀 보내드리고 끝내. 뭐? 아니, 당신 정말 우리 아빠한테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 아줌마 또 잔소리하고 있네. 내가 뭐가 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 아무것도 해주지 말지. 돈 보내드리자고 했잖아. 그깟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몇 년 전 일을 또 따지는 거야. 그럼 뭐 감사하지. 돈 주셨던 거. 그래서 결국 이만큼 잘 성공했잖아.
그리고 한 번씩 용돈도 드리고 이번 생신에도 돈 드릴 거고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되긴 뭐가 돼. 우리 아빠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아니 그럼 내가 자니들은 서운한 것도 챙겨야 돼? 참나, 돈 한 번 준 걸로 엄청 유세 떠네. 아 그래, 그럼 밥 약속 잡아 그럼. 아 진짜 바쁜데 짜증나게 하네. 뭐? 짜증.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 뭐가, 밥 먹는다고. 그 놓친 애랑 밥 먹어준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또. 뭐 놓친 애? 아니 당신 진짜 사람이 변해도 정도가 있는 거지. 됐어. 밥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당신 좋아하는 그 돈 열심히 벌러 나가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은 뒤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돈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그랬다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애틋하게 잘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 착한 아빠는 사미가 이러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서도 그냥 집에서 다시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또 어디 가서 술 한 잔을 걸치고 오는 거겠죠. 정말 정이 뚝뚝 떨어져 가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또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 잘 지내고 있지?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 하는데 괜찮으려나? 나야 잘 지내지. 밥? 아빠 생일인데 당연히 먹어야지. 우리 아빠 뭐 먹고 싶어? 나? 글쎄, 난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딸,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혹시 울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빠, 이런 무슨. 내가 언제 무슨 일 생긴 적 있어? 그냥 좀 전에 슬픈 영화 봐가지고 그래. 아, 무슨 영화를 그리 슬프게 만들어 놔가지고서는. 아이고 우리 딸, 또 감수성이 터졌구나. 네가 엄마 닮아서 그래. 네 엄마도 영화 한 편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니깐. 내가 옆에서 휴지 계속 갖다 주느라고 아주 그냥 하하하하. 어, 그랬구나. 그래, 내가 엄마를 좀 많이 닮았나 봐. 그런데 우리 사위도 시간이 되긴 하는 건가? 괜히 바쁜 사람 붙잡는 거 아닌가 몰라. 요즘에 많이 바쁜지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 아, 요즘 또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바쁜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죄송스럽대. 자기가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고. 돈이 웬수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래도 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데 뭘. 저는 이렇게 아빠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간 아빠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그냥 저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괜히 아빠 걱정시키지 말자. 요즘 아빠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던데 스트레스 주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빠 생신에는 저와 아빠 단 둘이서만 밥을 먹게 됐죠. 딸, 여기 음식 잘한다. 이거 좀 먹어봐. 장난 아닌데 여기? 그러게. 내가 아빠 위해서 맛집으로 특별히 잘 알아왔지. 괜찮지? 너무 좋다. 나는 우리 딸이랑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더라. 하하하. 아우,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니까 살에 들리는 거잖아. 오, 그래, 그래야지. 이 아빠도 젊었을 땐 끄떡 없었는데 말이야. 나이라는 게 참 그래. 이제 슬슬 엄마 보러 갈 때가 됐나? 아빠,
무슨 그런 농담을 해. 아빠는 나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안 그럼 나 아빠 미워할 거야. 근데 아빠, 그냥 살에 들린 거 맞아? 기침이 너무 심한데? 요즘 보일러 잘 켜고 자고 있는 거 맞지? 괜찮아. 그냥 살에 들린 거야. 감기 기운도 조금 있어서 좀 더 기침이 나오는 것 뿐이고. 암튼 우리 딸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네. 그래. 아빠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얼른 먹어 얼른. 음식 다 식겠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빠의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는 걸. 그 이후로는 다시 기침도 안 하시길래 정말 괜찮은 건 줄 알았는데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폐렴으로 입원해 계시다고, 그리고 아마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양말도 짝짝이로 신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달려갔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침대에서 드라마에서나 보던 호흡기와 링겔을 꼽고 아빠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빠 왜 이래? 아빠, 내 말 들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 딸 왔어? 바쁠 텐데 왜 왔어? 별거 아닌데. 별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병원에서 아빠 오늘 내일 한다는데. 병원이야 뭐. 그냥 병원비 받으려고 괜히 그러는 거지. 아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금방 나을 거야. 괜찮기는 뭐가. 이렇게 있으면서 뭐가 괜찮아.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했어 왜? 왜 말을 안 해 왜? 아빠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금방 좋아질 거야. 그나저나 우리 사위는 좀 이따가 오려나? 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연락을 못했어. 좀 이따 연락할게. 아니야. 연락 안 했으면 말하지 마. 괜히 바쁜데 오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딸, 사위랑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치? 우린 잘 지내지. 아무 일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아빠 몸이나 걱정해. 그래 다행이다. 그거면 됐지. 우리 딸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난. 아빠는 우리 딸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꼭 행복해야 돼. 뭐야, 다시 못 볼 것처럼. 그런 말 하지 마, 응?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잠이 드신 듯 했습니다.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뒤늦게 남편한테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아빠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빨리 와달라고 문자를 남겨놓은 것도 한참이 지나서야 확인을 하더니 오버 좀 하지 말라는 단답 하나,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아침이래어서야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문자를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 뭐가 또 문젠데? 뭐가 문제냐고? 다 남겨놨잖아. 아빠 지금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오버 좀 하지 말라니까. 그런다고 사람 죽는 거 아니야. 금방 괜찮아지시겠지. 당신은 우리 아빠 지금 모습 보지도 않고 뭘 그리 장담하는 건데. 이러다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장례 잘 치러드리면 되는 거지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 됐어. 또 잔소리 하려고 잔뜩 준비 중인 것 봐. 어차피 나 지금 공항이야. 병원 못 가. 공항? 갑자기 공항엔 왜? 아, 우리 엄마랑 동생 데리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야지. 빨리 갔다 올 거야. 내가 그동안 돈 버느라 우리 가족은 챙기지도 못했잖아. 안 그래? 뭘 못 챙겼다는 거야. 집도 바꿔드리고 차도 바꿔드리고 용돈도 매달 드리고 다 했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냐? 같이 추억도 쌓고 해야 할 거 아냐? 참 기가 막히더군요. 우리 아빠 죽을 것 같다는데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제정신인가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스위치가 켜진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야, 이 미친놈아. 너 정말 미쳤어? 지금 우리 아빠 아프다고 했잖아.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지금 해외로 간다는 게 말이 돼. 뭐 미친놈. 이게 남편한테 싸가지 없이. 아, 그럼 어쩌라고. 이미 다 잡아놓은 거 취소하냐. 그것도 우리 가족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건데? 아, 그래도 상황이 이러면 와야 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놓친 내 가는 게 보는 게 중요하냐?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을 사람이 중요하냐고. 뭐, 당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아,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가든 안 가든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 거면 내가 가서 뭐 하는데. 아, 진짜 당신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을 해. 아, 됐어. 기분 좋게 여행 가고 싶은데 괜히 기분 잡치게 하지 마. 혹시 나 발리에 있는 중에 돌아가시면 알아서 잘 처리하고. 알았어. 뭐 처리? 아니 당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허탈함과 배신감.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저 미친 사람처럼 웃음만 계속 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어터지고 눈물은 흐르는데 웃음이 나오는 그 심정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결국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꼭 행복하라는 말, 그 한마디를 하셨던 게 저희 아빠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저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아빠 보고 깨어나라고 외쳤지만 더 이상 아빠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어요. 오직 제가 아빠를 붙잡고 흔드는 것만이 움직임의 전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나 못한 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저희 아빠. 하지만 저라도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발리에 가 있었던 데다가 연락 확인도 안 하고 있었으니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오롯이 저 혼자 절차를 밟고 상주로 있으면서 3일을 치렀죠.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빠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친구조차 문상을 왔는데 남편이란 놈은 참 3일 내내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 역시 제가 혼자 상주에 있는 게 의아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왜 너 혼자 있는 거야? 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남편은 일이 많이 바빠? 아, 예. 글쎄, 바쁘긴 바쁘지. 일하는 게 아니라 노느라 바쁜 거지만. 남편, 아니, 그 개 같은 자식, 지금 시댁이랑 해외 놀러 갔어.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님이 상하당하셨는데 남편과 시댁들이 놀러 가 있다고?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나도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 난 네가 연락이 끊겼어도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래 뭐, 지금은 일단 상정이니까 아버님부터 잘 보내드리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꼭 벌을 받는다더라. 너희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도 분명 모두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가 사람 같지도 않은 연놈들 모두 무슨 일 있어도 발 뻗고는 못 자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니까 두고 보라 그래.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난 뒤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아직도 남편이 발리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있을 생각을 하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람이 대체 어디 있을까? 나는 대체 여태까지 어떤 짐승이랑 살아왔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이혼 소장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웬 변호사한테서 오히려 전화가 오더군요. 김용환님 따님분 되시죠? 저는 김용환님 생전에 배웠던 변호사 유정우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게 좀 있는데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유언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하필 제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저희 아빠가 유언장을 작성했었다고요? 네, 한 2주일 전쯤 저한테 맡기셨어요. 지금 시간 괜찮으시죠? 그렇게 변호사를 만나보니 변호사는 편지 하나와 웬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뜯어 바로 확인해봤어요. 아빠의 편지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어렸을 적 추억 얘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듯 하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빠는 다 알고 있으셨단 점이었어요. 남편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 그로 인해 제가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을 말이죠. 아빠는 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 그런 걸 다 알 수 있으셨대요. 사랑하는 딸의 작은 변화도 놓쳐지지 않는 게 아빠 마음이라고. 하지만 아빠가 걱정하기 싫어하는 저의 마음까지 알았기에 일부러 아는 체는 하지 않으셨다더군요. 아빠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아빠는 하늘나라 가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빠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편지를 다 읽었는데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변호사분 앞에서 엉엉 우는데 창피한 줄도 몰랐네요. 그나마 변호사님은 그런 게 익숙하셨던 건지 묵묵히 지켜만 봐주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 변호사님은 봉투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계약서? 무슨 계약서죠? 아, 이건 돌아가신 아버님과 지금 남편분의 계약서예요. 예전에 아버님이 남편분께 돈을 주셨다죠? 아, 네. 그러긴 했었는데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러실 거라고 하더군요. 이 계약서는 남편분이 몰래 찾아와서 자진해서 작성한 거래요. 장인어른 돈을 그냥 받을 수 없다고,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고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더군요. 네? 남편이요. 남편이 왜? 글쎄요. 그때는 그래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나 보죠. 지금은 아니신 것 같지만. 살아생전 아버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분이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돈을 빌려갈 때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걸. 아, 저도 아버님께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익의 20%를 저희 아빠한테 준다? 아, 네. 그 계약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남편분이 그냥 받을 수 없다고 초자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합당한 대가를 준다고 했었나 봅니다. 뭐, 그게 실제로 지켜지진 않았나 보지만요. 이런 개자식이 이렇게 해놓고선 실제로는 입을 싹 닫았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원래 그래요.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하지만 주머니에 들어오고 나서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이래놓고
심지어 장례식도.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이혼하실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도 하고 못 받은 돈에 대한 청구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돈들 싹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혼을 하시고 나서 하셔도 순서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그래도 아버님이 따님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아빠가 남겨놓은 서류와 이혼소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년 동안 공들여서 나의 뒤통수를 때린 너를 나는 한순간에 날려버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틀이 더 지나니 그제야 남편은 집구석으로 들어오더군요. 발리 가서 신나게 놀았는지 얼굴도 새까맣게 태워놓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또 속이 뒤집어져서 소리를 칠 뻔했지만 저는 감정을 차분히 다스리고 남편에게 식탁 위에 있는 것 좀 보라고 했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데 또 뭘 보라는 거야. 어서 보기나 해. 아마 당신도 잘 아는 걸 텐데? 뭐, 내가 아는 거라고? 그게 뭔데? 아니, 이건... 그래. 당신이랑 우리 아빠랑 쓴 계약서. 기억나지? 뭐, 그거 기억도 못할 정도로 멍청이는 아닐 테니까. 아니, 이건 그냥 그때 기분으로. 그래, 그냥 형식상의 서류였을 뿐이야. 지고 가지고 뭐 어쩌자고. 정식 서류로 사인도 다 되어 있는데 뭘 형식상이야. 이미 변호사님이 유효하다고 다 인증해 주셨어.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줬다며. 나한테 다 내놔. 그리고 뒤에 소장 있지? 이혼도 할 거니까 재산 분할도 알아서 잘 계산해보고. 뭐? 아니, 야, 이 돈이 다 얼만지는 알아? 우리 회사 수익이 얼만데? 매년 20%씩 몇 년치를 어떻게 달라고? 그거야 내 할 바 아니지. 우리 아빠 장례식도 발리 가느라 못 본 사람의 사정을 내가 이해해줘야 하나? 아니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응? 왜 이래? 우리 사업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 난 당신 사업으로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도 않아. 애초에 당신 사업이 잘 되고 나서야 나는 불행했고. 그리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우리 이제 이혼할 거거든? 이러지 마라, 여보. 아니, 이 돈을 다 주면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계속하라는 거야? 나 망해, 여보. 할 바 아니라니까. 돈이나 내놓고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줘. 진짜 그게 마지막 부탁이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응? 내가 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옛날엔 좋았잖아. 응? 그치? 지금이라도 장인어른 무덤에 가서 내가 사죄 드릴게. 응? 그런다고 세상을 떠난 우리 아빠는 다신 안 돌아와. 너에 대한 마음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만 질척거려. 내 마음은 확고하니까. 가서 사죄를 드리던 뭘 하던 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어쨌거나 난 할 말 다 했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소송으로 해결할 거니까. 난 이제 1분 1초도 네 얼굴 보는 거 역겨우니까 내가 먼저 나간다. 어차피 이 집도 재산 분할로 팔아야 할 테니. 그 동산은 내가 올려놨어. 여보 제발. 여보. 그 이후 남편 놈은 끝까지 안 주겠다고 버팅기고 매번 찾아와 무릎을 꿇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몇 년을 같이 살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비굴하고 비열한 사람일 줄은 처음 알았네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도 안쓰럽지 않고 오히려 웃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소송으로 모든 돈을 다 받아냈어요. 계약한 돈들과 재산 분할,
그게 모두 해결된 게 딱 1년 전의 일입니다. 모든 정산이 끝났어도 마음은 참 힘들더군요. 돈은 정산받았어도 사랑했던 남자가 변해가는 모습에 지쳐 있었고, 마지막엔 크나큰 상처를 안겨줬다는 배신감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다 해결되고 나니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져만 갔고요. 그래서 아빠가 남겨놓았던 편지는 다시 읽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용기를 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빠가 바라던 건 저의 행복, 오직 그거 하나였으니까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아빠가 하늘에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좋은 소식도 하나 들려오대요. 전 남편의 사업도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었으니 뭐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아, 그 상판대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기도 한데 그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이제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고민해 볼 거예요. 그래도 하늘에서 아빠와 엄마가 저를 지켜주고 계실 테니까 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밀